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경희대 모의 논술 그 사회계열 설명을 맡은 저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모의 논술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응시해서 또 자기가 쓴 답안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좀 비교하면 향후에 또 본 논술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모두들 좀 좋은 결과를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예, 먼저 뭐 논술 우수자 전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논술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 어떤 내용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이 925명 중에서 사회계열은 217명을 뽑습니다. 뭐 원서 접수 기간과 논술 고사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지원자와 또 전공 학과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보는 학과가 있고 오후에 보는 학과가 있으니 요거는 유념하셔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의 시간에 이제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에 보게 되네요. 예, 저희 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2개 영역 이상이 각각 2등급 이내인 학생들에게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계 논술의 출제 유형 및 범위를 보시면 사회계열은 세 문제죠. 그래서 전체 그 분량을 보면 원고지 분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0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간 120분이고요. 출제 유형은 제시문 몇 개를 주고 그 제시문 속에서 논제를 받아서 제시문에 나오는 여러 그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유형이고요.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 봄직한 그런 주제들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지문 중에서 영어 지문이 보통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영어 지문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교과서 밖에 있는 지문을 쓰더라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도표, 통계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수리 문제가 이제 논제 3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수리 문제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수학의 어떤 그 공식이나 매우 어려운 어떤 그 연상 과정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계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해야 될 어떤 학문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건이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추상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 추상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수리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어렵겠죠. 예. 예,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연도의 모의 논술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모의 논술은 논제가 세 문제인데 첫 번째는 가에서 말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라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약 500자 정도의 그 분량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나의 논지를 비판하라라고 하는 문제죠.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경희대 사회계 논술 같은 경우는 논제 1번과 2번은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의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분류하라. 그다음에 분류한 다음에 내용을 요약하라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별도의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기준으로
그 내용, 그 관점이나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분석하거나 아니면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얘기를 쓴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논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인 추상화 능력을 물어보는데요. 이번에 모의 논술에서는 집합을 좀 동원해서 집합에서 세 개의 집합에서 공통으로 참여하는 그 공집합이죠. 세 개의 집합이 모두 그 결합하는 그 공집합을 한번 구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논제 3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 개의 문항에 대해서 답을 이제 했을 거다.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모두 60명이 참여했고 1번과 2번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이 12명, 그리고 1번과 3번 중에서 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이 15, 2와 3 중에서 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이 13명이었다. 그렇다면 1, 2, 3번 설문 문항에 대해서 모두 표시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를 계산해 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나타나는 응답자의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답안에 대해서 몇십 명이 이제 공통으로 1, 2, 3번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갖고 그러면 전체 60명 중에 몇 명이 1, 2, 3번에 공통으로 답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경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집단의 경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이 제시문 나의 논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출전을 보면 가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출판, 그러니까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이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교학서에서 나온 윤리와 사상이고요. 다는 인디오의 감자라고 하는 윤재철의 시입니다. 그리고 라도 도덕 교과서와 생활윤리 교과서에서 부분 발췌하여서 합친 그런 지문이고요. 마 같은 경우는 능률 교육에서 나온 영어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바는 민족주의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 부분 발췌한 글인데요. 논제 1번의 출제 개요를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문제 내면서 너무 어렵게 내지 말자.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이 제시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글로 적절하게 옮기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름직한 그런 주제를 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 예측하고 있는데요.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진리나 문화 등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갖고 있는 글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사회문화 교과서에 보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그러니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다루는 그런 그 꼭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고교 과정을 그냥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특히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문화 등이 그것을 어떤 진리나 문화를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와 문화나 국가나 민족 이것을 떠나서 뭔가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절대주의적 태도일 테고,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건 시대와 문화, 국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매우 쉬운 그런 그러니까 주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두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두 입장을 분류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리고 제시문을 그냥 단순히 요약하거나 가에서 말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분류한 결과를 갖고
덩어리로 두 개를 나누어서 분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성 요령을 보면 이런 분류 및 요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답안에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예, 정확히 밝히는 거다. 그래서 가에서 막까지의 제시문들은 무엇을 다루는 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첫 문장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답이 그런 식으로 작성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제시문은 고유한 주제가 있죠. 그러나 5개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그런 공통의 주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답안에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5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를 실제로 해봐라.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라 같은 경우가 진리와 문화가 서로 그러니까 시대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고요. 나다마 제시문은 개인이나 시대 문화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주의적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가를 요약하고 라를 요약하고 그리고 나다마를 요약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될 테고요. 이 문제가 500자 정도니까 한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그렇게 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한두 문장, 길면 3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것이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 요령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을 보면서 볼게요. 이게 학생들 답안이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 안으로 쳤기 때문에 이거랑 원고지 모양으로 쳤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 잘 선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 답안은 90점 이상을 받은 답안이에요. 제시문 가마는 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라는 절대적 태도, 나다마는 상대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먼저 제시문 가는 참된 세계와 진리가 존재하며 이는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라는 칸트의 어떤 얘기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제시문 가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바라본다.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누어서 제시문 나는 집단마다 다른 관습을 갖고 있다. 다는 전제적 문명이 전멸을 향한다면 획일화된 문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마는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나다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대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요약을 분류하고 요약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제 자체가 분류하고 요약하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단락 구분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한 단락으로 다 쓰던데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게 되면은 분류하는 단락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러면 지금 2가지로 분류하니까 2개의 분류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이 답안처럼 3개의 단락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80점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지금 보세요. 이 학생도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류가 틀리진 않아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5개 제시문을 보면 가라와 나다마로 나눈다. 가라는 절대적 기준이고 나다마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서 잘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시문 각각을 요약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답안을 보면 제시문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그래서 5개의 제시문을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했거든요. 앞에 것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0점대 점수밖에 못 받는 거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대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0점대 받은 학생인데요. 네, 이 답안은
분류 자체가 좀 잘못되었네요. 가라와 나다만데 가나라와 다마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의 기준이 좀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단면만 바라본다, 다양한 면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현상.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어떤 그 가치를 갖고 본인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양성을 아니면 그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데 이 답안을 쓴 학생은 단면만 바라본다라고 이제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도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순차적으로 가나 다라 마를 순차적으로 요약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답안입니다. 논제 2번으로 넘어가 보죠.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그 밀러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 그 뭐 약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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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회동포주의라고 하는 그거 약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을 통해서 절대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어떤 지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적 차원인 거죠. 보편적 차원에서의 복지나 아니면 정의 이런 것과 시민적 차원, 구체적 차원, 어떤 민족 국가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 어떤 각 민족마다 아니면 국가마다 어떤 과제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이 구별되지 않는다. 밀러의 관점은 서로 상호 보완되고 서로 중에 한 가지를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두 개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가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가 같은 경우는 이데아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는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개별 공동체가 갖고 있는 관습을 배타적으로 절대시해버릴 경우에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나아지고 인간의 권리나 아니면 뭐 그 민주주의나 정의나 이런 것이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려고 사람들이 연대하고 싸우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나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세계, 어제보다 나은 인간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나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을 때 다 뿔뿔이 자기의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타인의 어떤 문화나 가치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또 오류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답안을 보면요. 이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제 자체가 제시문 바가 주장하는 바를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쓰고 가와 나를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가를 비판하는 단락이 있어야 되고 나를 비판하는 단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의 문단이 필요한 것이죠. 3개의 단락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90점대 성적을 받은 답안을 보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시문 바는 밀러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도덕과 민족성이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구적 차원과 민족성 아니면 절대주의적인 가치와 상대주의적 가치가 양립 가능하다.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가는 뭐가 문제다, 나는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70점대의 그 성적을 받은 걸 보면 일단 한 문단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 성적 매기는 사람이 되게 곤란해져요. 어디가 이야기가 끊기는 거지라고 하는 걸 일단 찾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답안을 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단락이 좀 이렇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네 번째 줄 좀 보시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가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논지가 왔다 갔다 거려요. 바를 기준으로 가나를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문장에 이게 답안의 내용 보면은 가나를 기준으로 바를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넷째 줄 보면 물론 가와 나는 바처럼 강한 소속감을 기준으로 사이를 구분할 때 집단 간의 갈등 또는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지구적 차원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바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제를 벗어난 답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점대밖에 못 받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답안의 일부분, 앞부분 첫 단락을 쓴 것만 제가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참고를 하라고 보여주는 건데요. 제시문을 읽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제시문의 내용은 밀러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이 밀러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밀러가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제시문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요약할 때는 최종적인 주장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들어있는 예처럼 반은 밀러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초한 사회적인 추구한다. 그러나 밀러는 이 같은 주장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구적 차원의 도덕적 규범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밀러는 사회동포주의를 제기하며 이것이 그 민족국가 내에서도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밀러의 주장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주장 내용이 있고 또 그 주장에 대해서 밀러가 어떻게 또 수정했는지를 순차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밀러가 최종적으로 약한 사회 동포주의를 통해서 그 지구적 차원의 어떤 가치와 민족적 차원에서의 어떤 추구, 과제라고 하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한 문단인데 하나의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답안을 보면은 네 줄이더라고요. 네 줄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을 쓴 학생들의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논제 3번을 보시면요. 논제 3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연산을 활용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통해서 앞에 있는 특정 제시문의 논지가 타당하냐 부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각각을 A, B, C 아니면 가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하튼 집합을 A, B, C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A나 B에만 하나만 했던 사람이 12명이라 그랬으니까 A와 B의 합집합 중에 교집합을 뺀 것이 12.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뚜두두둑 해서 보면은 A와 B와 C를 모두 선택한, 그러니까 1, 2, 3번을 모두 선택한 공집합인 거죠. 그 공집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한 답을 보니까 전체 60명 중에서 20명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 B만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1, 2번만 선택하거나 2, 3번만 선택한 그 사람들을 제외하니까 40명이더라. 40명은 60명 중에 40명은 반수 이상이 세 개의 설문 조항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문화, 그러니까 나와 가치가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 60명의 모집단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나의 주장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승인하는 걸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90점대 답안을 쓴 학생의 답안이에요. 그래서 뭐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그림도 그렸고,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으로 이제 A, B, C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이 학생은 G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단 부분을 보면 즉 A에서 F까지는 20명인데 그러므로 G는 60에서 20을 빼니까 40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 2, 3을 모두 선택한 사람이 40명이기 때문에 나의 논지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답안을 썼죠. 60에서 70점대 답안을 쓴 학생들을 보면요. 첫 번째 답안 1, 2, 3을 모두 표시한 사람의 수는 6명이다.
저희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6명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6명이 나온 과정을 보고 싶어요. 이거는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답안을,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답안을 보시면 이거는 1, 2, 3번 모두 허용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선택한 사람이 6명, 아니 40명이다. 맞췄네요. 그러나 이 답안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40명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평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40명이다라고 해놓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1번을 그 선택한 사람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2번 요약하고 3번 요약하고 그래서 4번,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 진술들을 길게 했어요. 사실 논제 3번의 핵심은 이런 진술보다는 그러니까 평가가 오기 전에 하는 수리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모의 논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논술 준비하실 때 필요한 사항을 좀 볼게요. 그동안 2012년부터 이번 모의 논술까지 보시면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주제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주제 일정 경향이 없다. 출제자들도 논술 문제 내기 전에 미리 정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주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가 있으면 환경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 어떤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어 라고 그런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제 1번은 분류하고 요약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논제 2번은 바라고 합시다. 재심은 어떤 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서술,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어떤 다른 지문의 논지를 비판하라, 평가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논제 3번도 대부분 그래요. 뭐뭐를 구하고 그 구한 결과값을 가지고 재심은 나의 주장을 평가하라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시고 논술 준비를 하실 때 이런 패턴의 연습들을 좀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지나치게 주제적 중심의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뭘 중심으로 준비를 하냐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이론이나 주장이나 유명한 사람의 명언 이런 것들을 요약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텍스트,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한 문단에 아니면 몇 문단의 글이 툭 던져졌는데 그 문단의 내용이 아니면 그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그거를 파악하고 나의 생각을 거기에 질문을 통해서 얹거나 내 생각을 수정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러 지문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요약하면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류하려면은 개념화, 컨셉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제시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관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식을 지켜라. 분량을 500자 쓰라 그러면 최소한 450자 이상은 쓰고 500자 쓰라고 하는데 800자 쓰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글씨체를 또박또박 쓰려고 하십시오. 글씨를 당장 뭐 예쁘게 쓸 수는 없으니까 또박또박 리을과 디귿, 미음과 비읍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논술 준비하실 때는 실제로 논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게 논제 3번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논술은 수학이 아니다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 자체는 고등학교, 어떨 때는 중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 어떤 주어진 말로 풀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추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국어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고 사회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께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리를 하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패턴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아라. 제시문 밖에서 뭐 유명한 말 끌어들이지 마시고 격언, 속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에 근거한 답안을 피하십시오. 세 번째는 전달력을 높여라. 깨끗한 글씨, 간결한 문장, 문단을 잘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2갈식으로 글을 쓰십시오. 자신의 주장, 문단의 핵심은 맨 앞문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화, 주제문, 추상화 이런 것을 첫 문장에서 모두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의 논술을 실제로 한번 해보신 학생들이 이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뭐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 논술을 이제 해결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써보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참고 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